예,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 게시판에 동규, 행규 아빠라는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더군요. 오늘도 부득이하게 회사에 출근을 해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광복절 행사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다지만 마치 군사훈련하는 것처럼 경계가 삼엄하다는 겁니다. 경찰 진압 차량 그리고 방탄차, 경찰, 사법경찰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동아면세점까지 인도를 점령하다시피 많이도 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아마 광복절 기념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보통 참석을 하죠. 집권자가 뭔가 테러라든지 혹은 신변의 불안을 느껴서 경비병을 많이 동원하는 정권치고 올바른 정권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면에서는 가장 쿨한 대통령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을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 그랬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뭐가 겁이 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수많은 경비를 동원하고 난장을 떠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를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입니까? 제대로 안 된 한심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5년 동안 모시고 살아야 되는 우리 국민들 신세도 정말 참 딱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국민TV 조합원 인천 번개 모임 여러분들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열심히만 살면 잘 살 거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당함에 대해 알게 됐고 내가 낸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과 진짜가 가짜가 되고 도둑이 의인이 되는 이런 세상의 이면을 보면서 분노하게 됐습니다. 미래의 내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하려면 지금 내가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네, 아까 광고 들으신 것 중에서 철원 오대쌀 그거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오리지널 쌀은 아직 못 먹어봤고요. 다 팔려가지고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예약 받는데요. 그 말고 지금 철원 오대쌀을 공급하시는 그분이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에 쌀도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걸로 우리 밥해 먹는데 정말 쌀 질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철원 오대쌀 광고하시는 분 또 저희 조합원이시고 하니까 6만 2천 원인가 6만 3천 원인가 하는데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1등품 쌀이라는 얘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조합원의 쌀, 조합원이 파는 쌀 예약 판매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뭐 멘트 광고 하고 관계없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8월 15일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만 되면 기분이 더럽습니다. 왜? 이게 말이죠. 이승만이가 초대 대통령이 되고 미군정하고 짝짝꿍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으면서 특히 미군정이 잘못했죠. 일본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했던 공무원들, 식민지 공무원들이에요. 조선인들 중에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취직했다 이런 변명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군인 출신들 대거 기용했습니다. 경찰들. 이게 대한민국을 최소한 50년대 60년대는 이른바 정통성 경쟁에서 북한에게 그야말로 잽도 안 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워낙 많이 흘러가지고 지금 그 친일파들을 다 잡아가지고 모조리 처형할 수도 없고 그 친일파들의 후손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가 돼가지고 철저하게 그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친일파 군인이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 친일파 군인의 딸이 지금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8월 15일 광복절이 되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예, 오늘 블로그 칼럼니스트인 I.M. 피터가 광복절이 부끄럽다라는 내용의 칼럼을 포스팅을 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억압과 고통을 받던 세월에서 독립된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는 일제감정기에 같은 동포를 괴롭히며 일본에 충성을 다했던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해방됐지만 오히려 친일파들은 권력과 부를 형성하여 대한민국을 잘못된 가치관과 역사의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친일파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다행인데 이들의 후손은 친일의 대가로 받은 엄청난 재산을 다시 물려받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숭고한 애국지사와 함께 버젓이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애국지사 김산 님 외일제의 아리랑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 김산은 현대의 지성을 소유한 실천적 지성으로 격찬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애쓰다가 일제히에 조작되어 일본 스파이 명목으로 중국에서 처형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사회주의 혁명가라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도 못했습니다. 김산 같은 애국지사는 수십 년 동안 훈장 하나조차 받지 못했지만 친일파들은 떳떳하게 훈장도 받고 심지어는 국립묘지에 당당하게 안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런 비통하고도 말이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내 나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친일파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I.M. 피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죠. 백낙주는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 미국 예일대학을 거쳐 프리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한국에 돌아와 연희 전문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조선 임전복국단 발기인으로 활동하며 조선장로교 신도 애국기 현납 기성회 부회장으로 친일에 적극적이었던 종교인 친일파였습니다. 네, 백낙준 연희 전문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조선 임전보국단 이라는 단체의 발기인으로 활동을 했고요. 조선 장로교 신도 애국기 헌납 기성회 부회장.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은 조선 장로교 신도가 비행기를 일제에 헌납을 합니다. 그걸 애국기라고 했어요. 거기에 부회장으로 친일에 적극적이었던
종교인 친일파입니다. 백낙준이. 기억하십시오. 조선인전보국단이라는 것은 1941년 일본의 태평양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친일단체가 모여 만든 조직입니다. 이들이 내세운 사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충성 그 자체였죠. 이 조선인전보국단은 일제 침략 전쟁을 위해서 일본군 강제 위안부와 학도병, 강제 노역을 미화하는 시국 강연은 물론이고 돈을 모아 일본 군용기 헌납 같은 모금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악랄한 친일단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조선인전보국단은 이른바 당시 식민지 조선사회에서는 반국계나 끼는 그런 명사들의 모임이었어요. 이 인간들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면은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서 학도병으로 참전하라. 그리고 위안부로 가라. 그리고 사할린이라든지 북해도로 가가지고 그게 강제징용이죠. 거기 가서 노역을 하라. 이딴 시국 강연을 하고 다니고 지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일본 제국주의자에게 애국기라는 명목으로 비행기나 헌납하고 이지랄을 했던 새끼들입니다. 이종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친일파 중입니다. 3.1운동 당시에는 만세운동에도 참가했지만 그 후 변절하여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군용기, 비행기를 위해서 전국 사찰에 모금 액수를 할당하여 징수하거나 일본의 승리를 위해 전국절에서 승리기원 부패를 여는 등 아주 조직적인 친일 행적을 벌였던 인간입니다. 이종욱이. 이종욱의 예나 백낙준의 예를 보듯이 친일파 중에서도 종교인의 타락은 일반인보다도 더 치밀하고 무섭습니다. 이들은 종교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조직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거나 법회와 예배 시간에 적극적으로 일본을 찬양하며 자신들의 제자와 신도들을 일본을 위해서 희생시킨 그야말로 악랄한 친일파들입니다. 이 조선불교호라고 하는 비행기가 있는데요. 1942년 조계종이 중들과 그리고 신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일본에 헌납한 전투기입니다. 일본 전투기는 97식, 01식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97식 전투기입니다. 이종욱이는 그런 인간이고 백낙준이는 그러나 해방된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더 출세해요. 백낙준은 1950년 이승만에 의해 문교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친일 행적으로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재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낙준은 전두환 국정자문위원과 문교부 장관이었다는 자격으로 국가유공자 묘역에, 이종욱은 초기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애국지사 묘역에 지금도 누워 있습니다. 네. 친일파를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변명을 합니다. 그 시대에 친일 안 했던 인간 누가 있냐. 그 당시 조선인은 모두 친일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에 호흡을 했던 민초들 말고 사회 지도적인 인사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던 그런 인간들은 친일 인명사전이나 반민특위, 비록 성공은 못했지만은 반민특위가 한때 해방 이후에 활동을 했죠. 그 반민특위에서는 명확하게 친일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요. 말단 맨사무소 석이나 주사 같은 하위직을 친일파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직급을 정확하고 세심하게 명기해서 고위급 이상으로 친일 행적이 뚜렷한 자를 친일파라고 규정을 합니다. 아무나 친일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변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제강점기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일본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인간들입니다. 그렇게 대부분 친일파라고 규정해도 무방하지만은 친일 인명사전에는 고등문관 이상 고위직을 친일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민영은 일제강점기 고위 공무원이 되는 엘리트 코스인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해 조선총독부 임명으로 임실군수와 무주군수를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당연히 친일파였지만 주의대사로 죽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또 황종률이라는 인간이 있는데요. 이 인간은 일본 괴뢰정부 만주국에서 일본에 충성하는 인재 양성기관인 대동학원 출신이었고 단순히 대동학원 출신이 아닌 만주국 경제부 금융과 사무관으로서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황종률도 충청북도 도지사와 최신무 장관을 거쳐 국회의원 재임 중 사망했다고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성근이, 저도 아는 인물인데요. 친일파 이성근이. 예, 이성근이야말로 조선일보 입사 한 달 만에 사설을 쓰는 등 사실상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내다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만주로 갔던 인물입니다. 이성근은 만주에서 만주국 해파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항일단체를 토벌하는 관동군을 지원하는 동남지구 특별공작 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일본에 충성했던 인물입니다. 만몽산업주식회사 상무이사로 재직했던 이성근은 관동군의 군량미를 보급하면서 일본 전쟁에 적극 참여한 그야말로 오리지널 친일파죠. 이 이성근은 친일파로 살았지만은 해방 이후 정말 모렴치한 삶을 삽니다. 이게 친일파가 해방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이걸 보려면 이성근의 삶을 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예. 이성근이는 심지어는 한국 독립운동사라는 책을 저술해서 친일파들이 어떻게 친일을 은폐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시키는지까지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성근이가 친일 행각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해방 이후의 삶을 보면요. 이승만 정권 때는 문교부 장관으로서 정 부통령 부정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박정희 정권 때는 유신을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으며 전두환 정권 때는 전두환 장군을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된다는 이딴 칼럼을 썼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정말 8월 15일 광복절 아침에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는 것 자체가 쪽팔린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어떻게 주류 세력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일본에 팔아먹었던 그런 친일파들의 잔재로 그대로 연결되는지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인은 대한민국의 적군이었습니다. 독립군과 전쟁을 하는 군인 중에서 특히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일본군의 수장이었던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친일파로 규정하지어도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이응준, 장군 묘역에 묻혀 있는 이응준이 일본 육사 출신. 그 망명해가지고 독립군으로 활약한 지청천 장군과는 달리 일본군 장교로서 일본의 침략 전쟁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그런 인물이 지금 장군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정일건이는 또 누굽니까? 박정희 때 정일건이 국무총리했던 인물 아닙니까? 이 정일건이 역시 일본 육사 출신이고요. 만주국에서 헌병대 대위를 역임했습니다. 만주국에서 헌병이라는 거는요. 그야말로 독립투사 때려잡는 직업입니다. 간도 헌병대 대장도 했고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일본군의 입대를 적극 권유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창룡이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친일파인데 박정희 때가 아니지 이승만 때지. 여하튼 승승장구 해가지고 지금 역시 장군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참 일일이 이 얘기하려면 입만 아픈데요. 사실 일본군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친일파라고 매도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일본군이 뭘 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군에 입대를 하면은 뭐 물론 태평양 전쟁 저 인도네시아까지 가가지고 학도병으로 고생한 분들도 있지만은 만주나 조선에서는 주로 독립투사 때려잡는 일을 전담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해방 이후에 과연 단 한 번이라도 민족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사죄한 인간이 단 한 마리라도 있습니까? 그냥 자기 과거를 숨기고 마치 애국지사인 양 그때는 좌우 대립을 하니까 빨갱이 때려잡는 데만 골몰해가지고 집근자에게 눈에 들어가지고 살아남은 것 아닙니까? 이런 인간들이 지금 질비하게 국민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아이언 피터가 맨 마지막에 한 이야기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쪽팔리는 일입니다.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일제강점기로 가서 고문과 투옥으로 고생하는 독립군과 애국지사에게 외치고 싶다고 합니다. 먼 훗날 지금 당신을 고문하고 있는 새끼가 애국지사가 되는 세상이다. 그냥 편하게 친일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당신 후손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아이언 피터는 얘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때 당시 고생했던 독립군의 후손들은
그야말로 헐벗고 피폐해서 진짜 독립군 후손들 중에서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요. 그야말로 사회 하층계급으로 있는 사례를 수없이 많이 봅니다. 일본에게 붙어먹어가지고 같은 동포를 때려잡고 호의호식했던 그런 인간들이 후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어 있고 그런 인간들이 지금 모 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김무성이 아버지도 친일파 아닙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은 적산 기업을 물려받아가지고 했던 대표적인 친일파라고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새누리당의 차세대 주자로 지금 뭐 될 리가 없지만은 물망에 지금 올라가지고 1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쪽팔리는 일입니다. 8.15 광복절 아침에. 그런데 무슨 그 친일파의 딸이 지금 세종문화회관에 가가지고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네. 화가 나더라도 노래는 듣고 와야죠.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이 분을 풀고 하려면은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은 미래협동조합 국민TV를 키워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역사를 바꿀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역사를 바꾸는 일에 그 초기에 가장 어려울 때 동참한 인물이 될 겁니다.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듣고 오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땅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공의 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온 조왕 아래서 나온 형과세. 네, 오늘 13분이 아침부터 아마 이게 오늘 새벽 0시를 딱 지나면서 카운팅이 될 것 같은데요. 13분이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도 남겠다. 13분을 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긍정박사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외국인 것 같은데요. 진선희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4058 에메랄드 스트리트면 어딘지 모르겠네요. 미국인 것 같은데. 광주 서구 쌍촌동의 캡틴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전남 담양군 대동면 운산리의 초이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에 다 죽인다. 이야, 이 과격한 닉네임이시네요.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저는 좀 살려주십시오. 부산 남구 문현 이동의 훈이부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부산 기장군 정관면 매항리의 부산버섯마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북 고령군 고령읍 중앙로의 청시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광주 서구 상무일동 소르제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실내리의 단자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남해님 역시 감사드립니다. 야탑동에 계시네요. 야탑. 이름이 야식구리합니다. 다음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 3동의 정영미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지금 18,088명이 가입을 하셨는데요. 빨리 19,002만으로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자 수도 64,434자네요. 빨리 10만자가 돼야 하는데. 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국민TV 경기 북부 조합원 모임에서 신청한 광고입니다. 8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의정부 노동회관인데 이게 노동회관이 아니라 노동자 복지회관이든가 그렇더라고요. 노동회관을 검색하면 안 나온다고 그러던데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링크를 해놨는데요. 한번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삼청 대회의장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최동석 이사님이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의 강연과 경기 북부 협의회 발대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김영민 PD 책 사인회 그리고 가수 손병희 씨의 무대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기 북부에 거주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아니어도 참석 가능하니까 이 광고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국민TV의 핵심 멤버들이 다 출동합니다. 저는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갑니다. 최동석 이사님 그리고 김용민 PD 가수 손병희 씨. 가수 손병희 씨는 또 우리 국민TV 식구는 아닙니다만은 출연자 중에서는 뭐 거의 준 식구나 다름없는
예, 그런 분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게 IMPT 이거를 좀 길게 소개해 줘서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한겨레에 좋은 칼럼이 있어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귀태 정권의 현주소라는 한겨레 김지석 논설위원의 칼럼을 소개해 드립니다. 귀태 정권.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 분류의 적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귀태가 아니라 귀하게 태어난 귀태다. 자, 일반적으로 귀태하면은 귀신 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귀신의 태반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새누리당이 발끈해서 야당을 몰아쳤던. 난 근데 정말 웃겨요. 아니 그 책을 쓴 강상준 교수의 책을 면밀하게 읽어보면은 귀태라는 것은 박정희나 아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주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일본이 세웠던 괴뢰국인 만주국에서 근무했던 박정희와 아베의 후손들이 지금 남한과 그리고 일본의 그야말로 행정부의 총책임자가 되어 있는데, 그런 박정희와 아베 같은 그런 인간을 낳았던 만주국이야말로 귀신을 낳은 태반이다 해가지고 귀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주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정희가 귀태라는 게 아니라 좀 알고 열을 받든지 말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또 박정희가 귀태면 또 어때? 솔직히 만주국 군인으로서 만주국민학교 나와가지고 일본 육사 가서 그리고 만주국민학교 입학할 때 내가 일제 그냥 존나게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그걸 편지까지 써보내가지고 됐던 사람 아닙니까? 그거 역사에 나와 있는 과거인데 그게 뭐가 쪽팔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새누리당이 야당 보고 막말했다고 떠드는 거 보면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 모르겠어요. 새누리당도 보수정당으로서 떳떳하게 이 나라를 경영해 나가려면은 박정희가 귀태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야당이 귀태라는 얘기를 했다고 야당 대변인을 쫓아내버리는, 이게 일제히 죽으지. 지금도 친일이 살아있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있는 나라 자체가 정말 창피하고 쪽팔립니다. 이런 정권을 뽑아준 대한민국 국민도 쪽팔려요. 솔직한 얘기로.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가 누굽니까?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보수 본류를 만드는 인간입니다. 그가 보수 이념을 정립했다거나 보수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수는 아직도 무엇을 왜 지켜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설명 못합니다. 그러나 세력으로는 분명해요. 바로 박정희 18년 지금 동안 보수 기득권 세력이 폭넓게 구축이 됐습니다. 이들과 바로 그 후계자들이 지금 보수 세력의 주축이고, 그것이 정당으로는 새누리당, 그리고 경제로는 재벌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우선 많은 관변단체와 공안사건 등을 통해 형성된 안보 보수파가 있다. 이들은 민주화 시기를 거치면서 재생산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여전히 보수 세력의 핵심을 이룬다. 경제 보수파도 만만찮다. 박정희 정권 시기의 고도 성장은 재벌체제라는 강한 기득권층의 형성과 더불어 개발 독재와 성장 지상주의라는 사고방식에 생명력을 부여했다. 다음으로 언론, 학교, 종교 세력 등으로 구성된 사회문화 보수파가 있다. 이들은 박정희 정권과 크고 작은 거래를 주고받으면서 성장했다. 민주화 흐름에서 거의 비껴난 이들은 과거보다 더 밀접하게 권력과 밀착해 힘을 행사한다. 박정희 때 친일파가 진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승만이는 자기의 직권을 위해서 친일파를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도 미국 가서 나름대로 독립운동한다고 뻗대고 다니는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노골적으로는 안 했는데요.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나이가 들면은 어렸을 때 놀던 인간들하고 다시 어울리게 됩니다. 박정희가 어떻게 출세했습니까? 만주국민학교에서 장교를 복무하다가 일본 육사를 가가지고 일본 군인으로 활동했던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 다 그런 인간들밖에 없죠.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등용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일파라는 게 뭐냐. 솔직히 톡 까고 얘기를 해서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야 여기서 내가 출세하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이 그냥 굵은 동아줄이다 생각하고 재빨리 변신해서 거기에 대한민국의 우리 같은 동포를 갖다가 뭐 피를 빨아먹던 껍데기를 벗겨먹던 나 혼자 출세하고 그냥 뭐 되면 고만이지 이딴 생각했던 놈들 아닙니까. 사실 그게 뭐 나쁜 일이긴 하지만은 해방된 조국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눈치 빠른 새끼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출세할 수밖에 없지. 그런 인간들이 또 세상이 바뀌니까 이승만한테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또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인간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집안 풍비박산나고 자기도 언제 일제히 총알에 모가지가 그냥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옳은 길만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독립투사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살아가는 방식은 바보스러운 거죠. 그런 바보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해방된 조국에서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의 종이 아니라 독립된 나라의 떳떳한 국민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에 대해서 보호는 할 줄 알아야지. 이런 그때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을 괴롭혔던 그런 친일파들의 후손이 모가지 뻣뻣하게 세우고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라고 국립의 안장에 마치 쥐새끼 밀어넣듯이 밀어넣는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한 일입니까? 열받습니다. 열받아요. 박정희와 박근혜를 생각하면 열받습니다. 계속 칼럼을 읽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게 잘못은 아니다. 유산이 많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활용할 자원이 풍부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경제보수파를 대변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권 초기 촛불 사태 등을 거치면서 결국 안보보수파 가운데서도 강경한 아스팔트 우파에 기댔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럴 필요가 없다. 웬만큼만 해도 보수 세력의 지지를 골고루 받는다. 문제는 과거의 보수로는 시대의 과제를 전혀 풀 수 없다는 데 있다. 탈냉전 안보, 탈재벌 공생경제, 사회문화적 통합 등은 보수 세력의 혁신과 재편을 전제로 한다. 보수 본류의 적통인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대선 공약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상당히 들어 있었다. 예, 이른바 진보 세력 중에서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은 최소한 이명박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거기 동의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였어요. 보수 본류의 직통이니까 그래 박근혜가 고치려고 하면 힘은 있겠다. 그래서 정말로 고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죠. 물론 저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리라고 전혀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뭐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 박근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박근혜가 됐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 보수 본류의 적통이니까 그나마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때 뭐 경제민주화 온갖 사기 공약을 다 늘어놓을 때였거든요. 저런 거 하기만 한다면 할 힘도 있고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개월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못하죠. 박근혜는 한 세대 전에 짜인 틀을 그대로 지금 갖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일했던 나이 든 사람들을 중시하고 이 사람들은 박근혜를 마치 박정희 대하듯이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박근혜는 자신을 박정희처럼 모실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권력의 2인자를 두지 않은 채 서로 견제하게 하고 각 부처에 시시콜콜한 일까지 지시하는 것도 죽기 직전 말기에 박정희와 그야말로 닮은 꼴입니다. 장기 집권 말기의 절대 권력자 박정희가 바로 박근혜의 모델인 셈입니다. 이거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의 권위주의와 국가주의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일사불란한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것은 군 출신과 법조인을 중용하는 인사로 나타납니다. 지금 박근혜의 양대축이 군 출신과 법조인 출신이에요. 전두환 때 육급당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군 출신은 남재준, 김장수 이런 라인들이고요. 법조인 출신들은 그 정점에 김기춘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한테 그 대한민국 장관이라는 작자들이 야 이제 골프 치면 안 되냐 이거 물어보기 위해서 나이 제일 많다는 이경재한테 좀 당신이 대신해서 물어봐 주시오.
단식이나 하고 있는 이런 강요회의에서 무슨 토론이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시하고 회의 참석자들은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정책은 갈팡질팡합니다. 이게 박근혜 정권 6개월의 현주소입니다. 칼럼 계속 읽어보죠.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등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오히려 그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준다. 아마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국정원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모른 채 한다. 한국사회 대학 입시 반영 등 역사교육 강화를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것은 박정희 때의 국민교육 헌장 제정, 국가를 앞세워 독재를 합리화한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 교육 등과 맥이 닿아 있다. 인문학을 중시한다면서 박정희 때 쓰던 정신문화라는 말을 되살린 것도 국가주의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네.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이 난항을 겪은 데서도 보듯이 정부 내 안보 보수파는 과거 어느 정부권보다도 완강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 강화의 주요 내용은 쉽게 후퇴를 거듭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의 보수 인물들로 장막을 치고 그 속에서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귀태 정권으로서 새 출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지율 60%에서 안주에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될 조언을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그 사이에 딱 한 분이 조언가에 외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한 분 소개해드리죠. 전남 여수시 소호동의 강여사님, 조언가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노래를 생략하고 아까 뭐 이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김강수 경제연구소 김강수 소장의 그 프로에서도 잠깐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정세도 없이 복제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비판을 했습니다. 경향신문 칼럼인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죠. 증세도 없고 복지 축소도 없다. 세법 개정 파동을 두고 당정청이 입을 모아 쏟아낸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말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증세 없이도 복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뾰족한 수를 찾겠다는 뜻이리라. 선거를 앞둔 정부가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으니 관건은 증세 없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무엇인가라는 점일 것이다. 네. 전성희 교수의 얘기가 참 일리가 있어요. 나중에 다른 소개 못 해드리지만은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나 할 때까지는 해보죠. 뾰족한 수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우선 말장난은 배제하기로 합시다. 세율을 올리지 않고 공제폭을 축소한 것이니 정세가 아니다라는 말은 따라서 뾰족한 수의 후보에 삭제합니다. 재원 조달의 첫 번째 가능성은 정부 기능을 대폭 축소하여 지출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고 어떤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아까 김강수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를 혁신해서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거기서 재원을 조달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쉽지 않고 어떤 점에는 바람직스럽지도 않대요. 지출 축소가 쉽지 않다는 것은 소위 국책 과제 때문입니다. 이명박이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수십조 원은 좋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거를 줄이면 반드시 분명히 복지 재원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과연 정치인이 이런 욕심을 버릴 수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4대강, 세빛 둥둥섬 그리고 최근에 경전철 사업 가능에는 박원순이 하는 겁니다만은 정치인들에게 이런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직언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출 축소가 또 바람직하지 않은 건요. 그것이 자칫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감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려 할 때 재벌 기업에 관한 연구개발비를 깎을지 노령연금 지원액을 깎을지 한국 사회를 살아본 사람이라면 금방 계산이 나옵니다. 연구개발비 안 깎아요. 노령연금 지원액을 깎았으면 깎았지. 자칫하면 복지한다고 다른 복지 지출을 깎는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참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를 못 해드리는데요.
여차여차해서 뭐 법을 만들고 법을 손질해서 어떻게 해본다고 칩시다. 그러나 법을 손질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국세청도 변해야 되고 비리만 터졌다면 단골로 국세청장 고위관계자들 깜방 갑니다. 예. 이번 정부가 정시 없이 복지 공약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진정이라면 정말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고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세청을 개혁해야 그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 정세가 나빠서가 아니라 정세를 논의하기 전에 선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의 라디오 비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